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588페이지의 주택건설 촉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주택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교재 편제상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토지에 대한 수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1번, 토지 등의 수용, 사용입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공이죠. 이들이 국민택 등을 건설하고자 하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수용, 사용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용 시에 공지법상의 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줄쳐 놓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공공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대지 조성 사업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이러한 토지 수용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공지법의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강제 수용 시기는 언제이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라고 구분해 놓습니다. 2번 볼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채비지의 우선 매수 청구입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택 용지 줄쳐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가로속에 환지 방식 줄쳐 놓습니다.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경쟁 입찰 방식에 따라 경쟁 입찰 줄쳐 놓습니다. 채비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우선 사업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양도 가격입니다. 채비지에 대한 양도 가격은 한 줄 밑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택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조성 원가 기준 줄쳐 놓습니다. 여기 채비지는 우리가 개발법 공부하시면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시행자가 매각 가능한 토지를 채비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는 국민택 건설 사업하는 자가 채비지에 대한 우선 매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게 되면 채비지 총 면적의 최대 50%까지를 국민택 건설 용지로 매각할 수 있고, 매각 방법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 입찰 시에는 최고가 매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각각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시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채비지 전부가 아니라 최대 50%까지 국민택 건설 사업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 가능하다. 그 정도를 살펴놓습니다.
4번 위탁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는데 항상 토지 보상 등의 업무를 민간이 시군 구청장에게 위탁하게 되면 손실 보상과 관련된 총 금액의 4%를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고 국가주택공사가 지방자산체에게 맡기면 그때는 2%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때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하고 6번 함께 보십니다.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입니다. 국가 지방자산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 국가 소유한 땅은 국유지이고 지방자산체 소유한 땅은 공유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되었을 때 다음 목적으로 토지의 매수 등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50% 이상 추정수입니다. 2번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하는 경우. 그래서 세 번째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관계된 사항은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건설하는 경우.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하면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국공유지 중에 행정재산의 경우는 매각 처분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 재산의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저 일반 재산의 경우는 통상 공매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국민대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되면 공매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예외적인 특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이런 특혜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한 자는 신속하게 해당 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환매 등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는 매수일, 임차일부터 2년 내 해당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해당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환매, 임대차 계약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각각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나올 파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7번 간선시설의 설치입니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인 단지 안의 도로와 단지 밖의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간선시설은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번 도로 상하수도는 지방자산체가, 전기 등은 공급하는 자가, 3번 우체통은 국가가.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빨간 우체통 있지 않습니까? 그 우체통은 누가 만든다? 국가가 만들게 됩니다. 2번 설치 시기는 사용금사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사용금사일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입도로와 지역 난방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간선시설은 보통 주택단지 경계선과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하고 이러한 간선시설은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설치 의무가
설치 의무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사업하게 되면 순수하게 늘어난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16,500제곱미터 이상인 때 간선실의 설치 책임이 사업체에서 설치 의무자로 이전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산 넘어 집을 건축 허가받아 만들게 되면 건축 허가받은 주택마다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설치 비용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한 장소에 10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전기나 수도 설치 비용이 절감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런 노력을 한 사업 주체가 존재한다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설치 의무자가 간선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체통은 국가가 진입도로가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진입도로는 국도의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지방도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수도, 하수도 요금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죠. 그래서 상하수도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전기, 통신, 가스 등은 각각의 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다. 그 정도를 살피시고 설치 시기는 사용금사일까지입니다. 사용금사 이후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가 전기, 수도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생활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사용금사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사업체가 설치한 경우에 비용 상환입니다.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사용금사일까지 간선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에 분양하는 사업체가 대신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만큼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미연번에 설치비 상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환 기간은 사용금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설치비 상환 계약은 사용금사일부터 3년 이내 설치 비용을 돌려받는 것을 주된 계약 내용으로 삼게 됩니다. 그 정도를 간선시설 설치와 관계되어 함께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장수명 주택과 공업화 주택인데 아주 가끔 시험에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명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수명이 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설 자재를 절약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3번에 장수명 주택과 관련된 특례사항으로 우수 등급 이상이라면 건폐율 115%, 용적률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화 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업화 주택 인정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을 한다. 5년만 줄쳐 놓습니다. 여기 공업화 주택은 조리식 주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레고 같은 걸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러한 레고로 미리 조립되어 있는 부품을 짜 맞춤으로써 아파트 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형태가 공업화 주택입니다. 현재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은 곳이 포스코 건설인데 통상 아파트 건설하고자 한다면 착공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 공업화 주택의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옮겨다가 붙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1년도 채 안 되는 주택 형태를 공업화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이 정도 보고 지나가십니다. 바로 594페이지 주택 공급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주택법은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과 주택 건설 절차. 여기 주택 건설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1단계 사업체 파트에서는 늘 주택조합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5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은 없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을 잡아 주셔야 할 겁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대상에 관한 사항과 최근 개정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과 착공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공사와 관계된 사항으로 사용공사는 사용공사권자 누구인지 처리기간 15일이다. 그 정도 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계약전 절차를 공부하셨다고 하면 부대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과 자금 조달에 관한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해당 주택을 분양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 공급은 사업체와 입주자 사이의 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가 위법하게 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이것 곤란하죠. 그래서 사업체 위법,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화. 현행법상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돈 벌 목적으로 여러 아파트를 취득하면 곤란할 겁니다. 그러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주자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각각 공급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와 관계된 기본적인 사항으로 우선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선 함께 살펴놓습니다. 594페이지 제2절 주택 공급하는 자의 의무로서 1번 공급 원칙이 있고 옆에 페이지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중에 1번을 함께 보십니다. 1번 보시면 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다.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제외한 민간은 입주자 모집하려는 경우 시, 군, 구청장에 승인받을 것, 가로 속에 복리설의 경우에는 신고 추정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 공급 절차,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건설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건설 공정이 40% 정도에 이르게 되면 입주자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자 모집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과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그 상가를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복리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공공을 제외한 민간인 경우에는 소재시 시, 군, 구청장에게 주택에 대해서는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 공급 업무의 대행입니다. 여기 주택 공급 업무의 대행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체 대신 주택 분양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마감 자재 목록표 찾으셨죠. 사업체가 시군 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는 경우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자 한다고 하면 민간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 속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견무택 건설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부터 견무택 건설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국가는 공공은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견본택, 모델하우스 건설하는 때 견본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규격 등을 적은 목록표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라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입니다.
원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목록표의 보관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 이튿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자 열람 요구하는 경우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의 보관은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 주변에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2021년도에 아파트 분양하고 입주자 모집하게 되었을 때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2003년이나 2023년이나 24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견본택을 보고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견본택에 대한 마감 자재 목록표는 21년도에 작성되었는데 제출되었는데 그 견본택에 대한 마감 자재 목록표 보관 기간은 사용 금사일 바로 23년이 될 겁니다. 그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출한 날부터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관 시점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추정했습니다.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같은 질 이상 줄쳐 놓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제3자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 불이행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런 제3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는 동질 이상, 세상에 같은 물건은 없기 때문에 동질 이상의 물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계된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여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보시고 3번 견본택의 건축 기준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견본택 건설을 하는 경우 견본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 설치해야 한다. 같은 것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사업체와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보실 것이 바로 견본 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견본택은 모델하우스를 말하는데 이 모델하우스의 설치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과 동일한 마감 자재 가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성을 일반인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작성하여 입주 예정자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데 우리가 가끔 식당 방문하시게 되면 원산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마감 자재 목록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이런 마감 자재 목록표는 견본택 건설한 자가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 원칙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견본택 건설 시에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감 자재 목록표는 시군구청장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입주자가 궁금해하면 이를 열람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보관과 관계된 사항은 사용 금살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델하우스 보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했는데 실제 주택에 입주한 후 모델하우스와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게 되면 마감 자재 목록표를 궁금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관 시점은 사용 금살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본택에 설치하는 마감 자재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의 마감 자재는 동일해야 되는데 마감 자재 생산업자의 잘못이라고 하면 제3자를 원인으로 한 채무 불이행이죠. 만약 사업체 잘못이라고 하면 사업체가 책임져야 되지만 제3자를 원인으로 한다고 하면 동질 이상, 같은 질 이상의 마감 자재 설치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견본택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596페이지에 5번을 함께 보십니다. 주택에 관한 표시 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과 보관 기간입니다. 그리고 내용 보십니다. 사업체는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기반서를 추천했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 광고 등을 한 경우 광고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광고 사본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 가로 해놓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가 새로 만들어진다. 지하철 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된 광고이죠. 그런 약속이 실제 이행돼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주택 분양과 관련된 광고를 했다고 하면 특히 그 광고 내용에 기반 설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광고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번 저당 설정 제한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은 볼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만 이 저당 설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597페이지에 양가 1번 제한 행위 및 제한 기간으로서 기간을 살펴놓습니다. 사업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1번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 설정하는 행위, 3번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특히 3번 매매에 해당되게 되면 이것 이중 매매이죠.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결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했다고 하면 이것 이중 매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입주 예정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자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당 설정 제한 기간을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놓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600페이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최근 거주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새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주요 파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